네, 대선 전국 속에서 이제 논란을 낳는 이 쟁점들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후보별로 셈법이 좀 복잡을 합니다. 이 전문가들과 함께 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욱 경운대 교수,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쟁점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후보들은 2030 표심 잡기에 지금 분주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을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그대로 제가 읽기는 했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논란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지금 강원도를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제 가서 군 전역자들하고 이제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대로 표현한다면 원래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 북진 통일을 주장한다. 선제 공격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뭐 인간이란 말을 쓸 때는 좀 비하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 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윤석열 후보도 갔다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본인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에서 이제 이 팔 부상 때문에 이제 면제가 됐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부동시 때문에 면제가 됐고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 학생운동 경력 등등으로 해서 이 군이 다 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분들은 멸공을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논리 자체가 과연 어떻게 성립을 할까? 예. 즉 그동안 이 멸공 논란을 불렀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라든지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걸 겨냥해서 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단순 논리를 일반화할 문제는 아니죠.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멸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라든지 네. 또 북한에 대한 경계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을 단순히 이게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의 문제로 이 선회를 할 경우에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특히 이제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군대를 일부러 안 간 것이 아니라 또 적법한 절차로 면제가 된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여성이기도 하고요.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인간 이런 발언에 사실 상처받는 국민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김 교수님은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처 수준이랄지 굉장히 어이없다, 불쾌하다, 참 이상한 발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군대 가고 안 가고 예. 멸공하고 간에 네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군대 안 가고도 멸공 주장할 수 있고 군대 안 가고 멸공 주장 안 할 수도 있고 군대 가고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까지 딱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는지 예. 그건 정말 더군다나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는 그 틀이 될 수도 있는 거를 예. 저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건 굉장히 가볍고 예.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해도 좀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좀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대한 의도? 정용진 아마 회장에 대한 의도적인 예.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멸공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관점에서 어떤 상대 진영을 공략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 정부가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는다. 그런 것에 대한 중요한 주장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 타격을 한다면 당연히 선제 타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전에 평화의 시대로 가자는 것.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이 좀 위험하다. 오히려 전쟁을 불사한다. 이런 측면으로 강조한 것 같고 실제 이재명 후보도 군대를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손정공 시절에 일을 하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안 갔고 윤석열 후보도 부동시 때문에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군대를 안 간 사람들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노고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전쟁관에 대해서 더 강조적으로 발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멸공 논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용준 신세계 그 그룹의 부회장의 SNS에서 시작이 됐었죠. 이제 근데 이것이 제품을 불매할 것이냐 또 구매할 것이냐 이런 대결 양상으로 좀 번지고 있다요. 김관욱 교수님이 좀 상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이 사실은 이 멸공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집어냈어요. 그렇습니다. SNS에. 네. 그게 이제 논란이 돼서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받으면서 더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유입이 된 것인데 네. 이런 논란을 일으킨 그런 어떤 뭐랄까 역할이랄까요? 뭐 이런 충분히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져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런 멸공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적대성을 더 높이고 긴장을 고조시켜서
사회적인 어떤 불안정성을 높인다라고 판단하는 시민들은 이게 이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인이지만 그래도 영향력 있는 재계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예. 이렇게 가볍게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리고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는 논란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불매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오히려 또 그거를 이제 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멸공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멸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북한과의 어떤 대치 국면,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발휘해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멸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멸하겠다라고 하는 대상인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그걸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긴장 관계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이 긴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 가 있는 이제 뭐 군인들 특히나 이제 청년 군인들은 더 엄중한 경계 태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더 상황이 악화되면 사실 휴가도 나오기 어려워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책임 있는 기업인들이 이런 적대적 발언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긴장 고조 예.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언사를 신중해야 된다. 뭐 예.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결이 벌어진다면 네. 이겨야 되겠죠. 네. 하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무력적인 충돌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네. 이거를 부추기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론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기업을 하면서 뭐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느꼈던 것들을 올리면서 멸공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7, 80년대에 이야기했던 그 멸공의 의미하고 네. 지금 이 다가가는 멸공의 의미하고 그 제가 20대, 30대들 이야기하니까 전혀 거부감을 안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스타벅스인데 몇 번 가봤는데 손님 줄어든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걸로 봐서 과연 이게 이 멸공이 불매 운동이 이게 지금 확산되는가? 저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더니. 왜냐하면 결국 이제 정영진 부회장도 그랬지만 실제로 이제 북한의 위협 자체가 우리 너무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북한은 보십시오. 연일 들어서 우리와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적이라는 말도 못하고 도발이라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해외에서는 이 한반도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느끼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 대화로 당연히 풀어야죠. 네. 평화를 외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협상을 하더라도 실제 우리 내부의 정신적인 준비와 이게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영진 부회장이 어떤 이 멸공의 의미를 이야기를 한 거고 예. 정치권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무슨 선제 타격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자는 거지 대화를 안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어떤 면에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죠, 미국이.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멸공이라는 단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어떤 긴장 고조,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서 사실상 국가 이익에 반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빚어질 것에 대한 우려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인내하고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정용진 뭐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하지만 대통령 후보의 말의 무게는 이런 일반 기업의 부회장의 말의 무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가 한마디 하면은 사실상 긴장이 이제 고조가 될 수 있고 예. 바로 이것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군사 전문가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예. 이 부분은 이미 우리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악화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이 뭐 감정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네. 대통령 후보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멸공 논란도 있고요. 여성가족부 문제도 사실 있었고 해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측이 남녀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공약을 내놓으면 되는 문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양측의 이런 입장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신속하게 만회하기 위해서 네. 자극적인 정책을 냈다 이렇게 생각되고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2030 남성을 겨냥한 표심을 좀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또한 그러면서 동반해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같은 공약을 냈기 때문에 예. 그건 2030 젊은 청년층, 특히 남성층의 지지율을 빠르게 흡수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만회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고 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2030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는 편가르게 하는 이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한 최근에 2030의 청년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좀 같다라고 하는 지지율의 변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네. 2030 여성들이 어떤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계속적으로 남성 중심의 어떤 정책을 펼 경우에는 2030 여성들도 네. 표의 춤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2030의 남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차별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들이 어떤 차별점을 시정해주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남녀 갈등을 부추겨서 어떤 선거에 표심을 얻기보다는 2030 청년들, 특히 남성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들을 청취하고 그것에 맞는 정책들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 과거의 어떤 세월호 사건 때 해양경찰청 폐지하자 이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가부 폐지가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세요? 여가부가 그동안에 해온 일이 여가부라는 명칭과는 별개로 또 그 자체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런 내력하고 깊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윤미향 의원 그 문제 같을 때 여가부는 뭔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주장도 있지만 예. 그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꼭 굳이 따진다면은 굳이 갈라치기를 한다면은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준석 대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 우리나라 선거가 지금도 좀 이렇게 상대방 보고는 갈라친다고 하지만 자기도 다 갈라치면서 지금 득표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반성하고 해야 될 문제지 네.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대표만 겨냥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예. 여가부 사람들은 민주당과 이 뭐 할 얘기할 때 그 무슨 뭐 공약을 뭐 같이 만들었니 그런 것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우리 부가 없어지도록 소리를 듣는가 그것도 반성을 해야지 아 없어지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후보들을 향한 민심을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지지율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라든가 또 뭐 선제 타격론 북한에 대한 이제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 당장은 이게 파괴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폭군을 연상하게 하는 온라인상의 반응이라는 것이 지난 주말간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부터 아마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이제 접근 방법을 또 내놓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과거에 확보했던 지지율만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쪽이 모두 치열한 상황인데 이제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이 다자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37%였습니다. 이 후보 지지율이 지금 40%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냐면 좋은 여건들이 많은데 이제 40%를 못 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상승 모멘텀을 못 얻고 있다,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13대부터 투표를 국민이 직접 했죠. 네. 60일 남겨두고 40%를 넘기는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는 단 한 명입니다. 이명박 후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때 60일 전에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36%, 37% 이 정도였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40% 이후 위에는 일종 유력의 영역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 유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선택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TV 토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제 TV 토론도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검증의 순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시간이 온다 그러면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40%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왜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여론조사가 오락가락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 후보가 사실상 확신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권 후보, 이 후보로 우리가 되겠어라는 어떤 확신의 부재가 네. 또는 부족이 사실상 이렇게 흔들리는 표심을 만들어놨고 예. 이런 국면에서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믿고 난 투표하겠다 뭐 이런 선의 방향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예. 표심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이 흘러서 예컨대 우리가 설이 지나고 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지지율도 공고화되고 예. 좀 굳어지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현정 이런 거. 네, 잠깐만, 김가록 교수님 말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다른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대 집권당 후보 중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만큼 본인이 저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는 또 드물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 대장동 아닙니까? 네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특검을 한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참 신기하다고까지 하기는 어쩌지만 굉장히 특이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40%로 올라가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 이현정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야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굉장히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얼마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넘고 있다. 그 박스권에 좀 갇혔다는 표현까지도 나온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상승 여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면 저는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오락가락하고 이게 또 이제 안철수로 흘러가고 네. 결국 이제 이 층들은 전체가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층들이고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단일화라는 그런 이제 변수가 생겼을 때 뭉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권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이 단일화라는 변수가 있는데 지금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봐서는 큰 변수는 없어 보여요. 만약 정의당이 후보가 뭐 사퇴하거나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효과는 제가 볼 때 크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여당 내에서 지금 이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과연 변수가 남아 있는가? 이미 다 뭐 지금 이낙연 후보 다들 이제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41.08%예요. 근데 그것만 봐서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유승민, 홍준표, 그때 이제 안철수 이 다 합한 이 그 지지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여당이 안정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지지율보다 더 나와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단일화라는 걸 상정한다라면 네. 그렇다면 지금은 보면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오늘 또 이제 뭐 저녁에 MBC에서 방송한다라는 게 김건희 씨 관련된 내용도 있고 예. 또 등등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못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대장동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 하나는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좀 무섭다라는 이미지. 최근에 이제 대장동이 두 분이 돌아가시고 또 변호사비 대납으로 해서 가신 이분들, 이 무섭다는 이미지가 특히 여성층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연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저는 거기에 아마 지지율 상승의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7%까지 오른 점입니다. 안 후보를 향한 상승세가 또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또 설날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삼강구도 가능할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잠시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 토론 등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을 더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증을 통해서 정말 윤석열 후보가 비전이나 정책도 심각하지만 예. 어떤 처가 의혹 문제라든가 또 김건희 7시간과 관련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쏟아질 거거든요. 예. 그것과 관련한 답변 태도 등을 봤을 때 공정과 상식과 무관한 분이구나라고 한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겠지만 예.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는 저번에 과거의 어떤 실패로 지지율 하락을 맛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국민들께 겸손한 자세로 다가갈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기회가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지난 총선 때도 지방선거 때도 계속적으로 단일화를 했거든요. 단일화 이슈를 가지고 실제 총선 때는 비례대표만 추천을 했고 예. 지방선거 때도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 때도 또 단일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철수 후보는 뭐 단일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인가 철수를 위해서 나오신 분인가 이런 또 논란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안철수 후보 자체로도 신중할 것 같고 예. 또 안철수 후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서 어떤 지지율이 올랐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 말미암아 올라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사이익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지율이 굉장히 공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뭐 안철수 후보한테 최근에 검증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검증이 거세진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저는 3강 구도로 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부인 김건희 씨의 어떤 뭐 녹취 네.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뭐 가덕도 공항 뭐 예타 면제 이거 이미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팀이랄까요, 뭐 캠프가 실질적으로 이런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건지 예. 모든 것이 우왕좌왕하고 내후 외환의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지지율 자체도 흔들릴 거라고 보고 이것이 지금 25%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굉장히 흔들릴 그 공간이 더 커진다고 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17%까지 올라간 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20%를 뚫게 되면 예. 사실은 주도권은 야권의 주도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단일화의 어떤 필요성은 그럼 누가 커지느냐? 사실 윤석열 후보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고 예. 이러한 국면이 계속 뭐 설 연휴까지 이제 이어져 간다면 사실은 굉장히 윤석열 후보 어려워지고 삼강 구도가 한동안 갈 공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3강 구도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뭐였죠? 먼저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정리를. 일단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이 MBC 보도하고 난 다음에 그게 윤석열 후보한테 악재로 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이 김관욱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3강 구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게 공개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큰 미미한 영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상당히 힘이 쏠릴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1차적으로 나와서 본인이 이제 해명을 했지만 네. 오늘 방송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과연 육성으로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그렇겠죠.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예. 이게 뭐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예. 지지율도 상당히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윤석열 후보한테는 제일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갤럽이 17%까지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 20%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두 사람의 단일화 문제가 이제는 상수가 되어버리는 예.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신 것 중에서 그 예비 타당성이 이미 나온 얘기다. 네.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김관학 교수가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지금까지 예타 면제가 돼서 하긴 했지만 또 환경부 평가가 있어요. 예. 그거 자체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네, 안 후보는 3월 8일까지 단일화를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있냐 이 질문에는 또 단언할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안 후보의 말대로 어떻게 보면 단일화 절대 없을까요, 김 교수님? 이제는 저 안철수 후보의 속마음이 저는 원래는 모릅니다만 조금 더 저런 쪽으로 굳어져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앞에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격이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의 현 국면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이재명 후보는 일정 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경쟁을 하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굉장한 여지가 있지 않나.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이제 단일화의 주어가 누가 되느냐 또는 뭐 주도권을 누가 갖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문제가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아까 이현정 의원이 오늘 MBC 방송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MBC 방송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반사 이익을 굳이 있다면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좀 누릴 가능성이 있고 방송도 있다. 예, 또 하나 이제 좀 뭐 이따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토론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TV 토론. 예, 예. 그 두 양자 토론,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토론도 네. 원칙적으로도 저건 불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난 두 사람이 그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저 둘이 싸웠을 경우에 다 이제 토론했을 경우에 누가 이기고 졌다고 해서 거기서 선택을 할 때 아 이재명 후보를 택할 사람이 아 나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택한다 이런 사람은 전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아 이건 확실히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예.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를 보고서 윤석열 후보를 택할 것인가 안철수 후보를 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둘 사이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선택지 이렇게까지 상황이 된 거는 사실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반사 효과를 누렸던 말들은 윤석열 후보 쪽에서 진영 쪽에서 지금까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부 과한 발언들 조금 정정해 주시고요. 네. 네, 부산, 울산 또 경남 이른바 PK 지역은 보수 표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표심이 출렁인다고 합니다. 이 PK 지역의 표심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대선 구도를 그동안 역대 선거를 쭉 보면요. 지금 현재 민주당 계열 정당 같은 경우에 PK 출신 후보를 냈을 경우는 필승 카드였습니다. 예.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네. 왜냐하면 결국 이제 PK의 후보가 이제 압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영남권 즉 TK와 PK를 분리시키는 전략이 어떤 예.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세력이 합쳐졌을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이 필패하는 전략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딱 이제 그런 구도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PK의 고민은 그거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네.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PK 출신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물론 야권에 대한 지지는 높긴 하지만 자, 그중에서 그럼 누구를 지지할 거냐. 아하.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뜨지 않았을 때는 어차피 이제 대세론을 따라서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왔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오면서 그럼 우리 이제 PK 출신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관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도 급히 이제 부산을 내려가고 한 이유도 그러니까. 바로 이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의 필승 카드는 결국 TK와 PK가 함께 동시에 윤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거기에 균열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제 만약에 PK 쪽에서 예. 어떤 선전을 할 경우에는 네. 이 여기서 고정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동치는 PK의 민심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PK가 실은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지역의 후보를 내지 못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요. 또한 윤석열 후보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조금 집중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예. 그렇다 할지라도 안철수 후보가 아직까지는 PK의 어떤 선두주자다 이런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어떤 고향 조금 더 친근한 감은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면 PK 정권이 된다 이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저는 PK가 안철수 후보에게 뭐 굉장히 많이 밀어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TV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정책적 비전이라든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김건희 7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잘 해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네.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지지표를 가져갈 것인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PK 지역이 일방적으로 보수당 후보를 지지했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변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PK를 사실 확보하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도 제일 먼저 메가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를 간 지역이 PK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전략지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도 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 제가 안철수 후보를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네. 이런 점도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선거처럼 비호감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주목을 받는 거는 다른 분들과 같은 무슨 뭐 능력이나 국정경쟁 이거보다는 하자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그 점이 새로 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제 후보 자신도 그렇고 예. 뭐 가족이라든가 그것이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기보다는 부각되질 않았는데 예. 워낙 논란이 많은 후보들이 있어서 비호감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좀 그런 건 좀 다르지 않는가. 물론 그분도 이제 철수 별명은 있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다음 쟁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번 설 연휴 전에 1대1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후보들의 말 한마디가 모두 이제 설 민심을 좌우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번 설 연휴가 결론적으로 어떤 향배를 갈 수 있냐 아주 바로메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설 연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설 밥상의 어떤 민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에 이제 이게 지역 이동이 과연 원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민심은 어떠냐 지방 내려가 보면 또 그냥 묻고 이제 아들들의 견해가 이제 아버지한테 좌우를 하고 또 아버지의 견해가 아들도 좌우하고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섞이는 주라고 해서 우리 설날 민심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서로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때 민심보다 아무래도 3-3-5 만나서 이 선거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딴 사람의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인데 네. 아마 그 바로미터가 이제 지금 TV 토론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TV 토론은 굉장히 설 민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양자 토론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두 후보한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플러스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TV 토론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답변 시간도 짧고 이 TV 토론해서 이게 국민들이 뭔가 시원한 어떤 그 반응 보이는 게 어렵거든요. 짧은 1시간 반 정도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격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고 했을 때 이게 승부 가리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 보면 결국 말 잘하는 유승민, 홍준표 후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결국 말을 어떤 면에서 보면 원칙대로 답한 문재인 대통령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TV 토론이라는 게 참 이 어떤 말 잘하고 달변이고 이런 분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미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글쎄요. 과연 이게 이제 지금에 나온 어떤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에 저는 썩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TV 토론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지지층에 어필하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지지층은 이미 TV 토론 전에 자기의 어떤 성향을 네. 지지 경향을 다 보였어요. 바꾸지 않습니다. 잘. 누가 주요 타겟이냐면 중도층, 부동층 뭐 이런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TV 토론이 그러한 의사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대의 어떤 약점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전략보다는 네. 이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추세가 강해요. 네. 그러면 이제 향후 5년 동안에 내 삶을 어떻게 더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이제 TV 토론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TV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설 연휴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의 어떤 뭐 녹취록 얘기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민심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한 달의 어떤 민심이 사실상 결정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어떤 TV 토론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뺀 토론이다 이러면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자기들끼리만 TV 토론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두 당이 힘을 합쳐 안철수 후보의 상승 기류를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자 토론으로 당당하게 붙어봅시다. 언론 초청이 아니라 두 당이 합의해서 우리 둘이만 토론하겠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강제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는 1대1로 하고 그 다음번에는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법정 선거 토론 3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마 사당 후보들이 다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양강 후보들이 국민께 좀 기회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자신들의 어떤 정책과 비전 그리고 자신들에 향한 의혹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해명할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네. 그런 기회를 줄 것 같고 실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 상승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양강 구도였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국민들께 드리는 기회 그리고 후보들이 갖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정의당이나 안철수 후보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해질 어떤 법정 선거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원내 교섭단체 위주로 많이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진 측면에서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견해가 좀 다른데요. 시청자들이 볼 때 이건 법정 토론이니까 이렇게 보고 이건 법정 토론 아니니까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텔레비 토론하면 그 자체로만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뭐 보나마나보다는 제가 많이 봐온 텔레비 토론상 대장동하고 김건희 씨나 이런 사람들이 주제가 됐을 경우 네.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흠집만 내고 보면은 아까 김관욱 교수가 말씀대로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부동층 같은 데 볼 때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점수가 후하게 낮게 되면은 불공정하다고 얘기했던 심상정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갔던 거 아닌가. 그래서 원칙적으로도 이거는 좀 이상하고 전략적으로도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오늘 광주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붕괴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네. 12일 밤에 일정을 중단한 지 나흘 만인데 본격적으로 좀 일정을 재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뭐 재개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제 곧 6월 달에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 사퇴한다든지 할 경우는 정의당이 아마 다음 지방선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 딱히 지금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지금 여건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소는 없는 상황에서. 예. 본인이 일단 지금 뭐 선거운동을 재개하는 건 아마 당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이 보여지지만 네. 이제 앞으로 선거운동은 굉장히 좀 지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지지율 상승할 수 있는 효과 지금 안철수 후보처럼 저렇게 어떤 이 상대적으로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지지율이 심상정 후보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윤석열 이 두 사람 관계는 좀 다른 관계란 말이죠. 이미 정의당은 예전부터 좀 실망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선거법 통과라든지 조국 사태라든지 등등 있기 때문에 아마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도 내일 이제 아마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하지만 이 지지율 상승에 대한 뚜렷한 묘책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이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방송될 예정이며 또 김건희 씨가 인터뷰에 응해야 방송사에서 내용을 알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질적인 반론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씨 방송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일이 저희 언론들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중대한 어떤 하나의 계기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자신들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서울의 소리라는 이 인터넷 유튜브 매체가 취재한 내용을 그냥 받아서 본인들이 이제 방송한 것이고 더군다나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는 자신들이 취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제3의 매체가 받아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반론권, 지금 이제 6개월 동안 통화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충분한 반론권을 줬느냐. 즉, 자, 우리가 입수한 녹취 내용 이런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반론을 서면으로 하든지 뭐 육성으로 해라. 라고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딱 이번에 재판 과정에 보면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고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MBC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게 진정한 반론권에 대한 보장인가라는 문제. 또 하나는 그렇다면 지금 MBC가 내세우고 있는 이제 명목이 대통령 후보자 부인의 어떤 공적인 어떤 인식과 이런 것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공직자 대통령 후보자 부인보다 더 중요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과연 그는 MBC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녹취나 욕설에 대해서 그동안 방송을 해왔던가. 네. 이 문제는 지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 더군다나 MBC가 공영방송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뭐 사형방송도 아닌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균형을 지켰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언론 입장에서 이번 방송은 굉장히 앞으로도 예.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의 방송, 지상파에서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반론권을 보장해주면 되죠.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예. 53차례에 걸쳐서 7시간 45분 동안 기자랑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기이해요. 네. 그리고 보통 인터뷰한다 그러면 남편의 어떤 장점, 유리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걱정할 게 뭐가 있나요? 이걸 틀어냈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후보 부인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리한 거를 얘기를 했다면 걱정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거는 오늘 이제 방송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반론권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안 난다면 오늘 이제 나온 방송을 보고 그때 이제 뭐 뭔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예. 그걸 정리해가지고 MBC에 반론권을 요청하면 아마 틀어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그걸 안 한다 그래가지고 반론권을 안 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반론권은 그 방송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렇죠. 알려달라는 건데. 그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걸 알려달라는 그거는 이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MBC에서 MBC는 뭘 방송을 할지를 이양수 대변인이 달라는 거죠. 뭘 방송할지. 그걸 안 그러니까 달라는 MBC는 뭐냐면 그거를 김건희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모모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얘기했던 거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뭐 반론권을 안 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물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에 따라서 법원이 결정한 거에 따라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걸 보고서 이제 뭐 법원 자체를 문제 삼거나 하기 전까지는 저 자체로서는 그냥 방송 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2번이나 방송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때는 이런 생각에서 방송을 했지만은 이건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을 별도 의장을 만들어서라도 반론이든지 해명이든지 할 기회를 줘야지. 예. 저는 뭘 가지고 이 명절 앞두고서 2번이 한다는 건 도저히 그건 법원의 판결 앞에든 뒤든 간에 좀 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다만 네. 소위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김건희 씨가 쉬운 몇 번이나 방송을 인터뷰를 했든지 뭐 통화를 했든지 하고 6개월인가 동안을 뭐 이제 7시간 몇 분 동안 하는 동안에 예.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도대체가 아무 부인도 아니고 후보자의 부인인데 관리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난 그건 궁금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를 보고서 나는 별로 할 얘기가 없다든가 판결문을 안 읽어봤다든가로 넘어갈 문제인지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저걸 평론가적 입장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것인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은 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활동하는 기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네, 서울의 소리 측이 김건희 씨의 환심을 사면서 계획적으로 좀 접근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지난해 8월 2일부터 6개월에 거쳐서 통화한 이 내용인데 이게 사실 왜 지금? 이거를 왜 지금 방송을 하는 거지? 하는 좀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튜브 방송의 특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방송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구독자 수 이런 것들을 늘리는데 관심이 있는 매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한 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고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네. 당연히 어떤 자신들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이런 매체와 예.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언론에 공개될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송을 했을 때 이게 맞는 방송인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예. 녹취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도 김건희 씨가 YTN이나 오마이뉴스나 여러 가지 방송사들과 방송하면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말을 자제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말을 한 것들은 공개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
기자들이 어떻게 접근했냐 이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글쎄, 또한 기자 취재 윤리에 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때 보면 그때 이제 몰래 카메라를 MBC 기자하고 이용해서 이제 찍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번 이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는 응징 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매체예요. 그 뭐냐면 갑자기 쳐들어가서 막 사람하고 막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언론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정식 어떤 취재 기자가 아니라 카메라 촬영을 하시는 네. 분이에요. 아. 자, 근데 처음에 이제 정대택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 김건희 씨 그때 이제 바로 자기 어머니가 구속됐을 때거든요. 그 유리한 자료들을 건네줍니다. 네. 건네주면서 좀 이제 이 환심을 사서 나중에 보면 이게 열린공감TV PD하고 통화 이 내용을 보면 아 내가 미끼를 던졌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0월 달쯤에 열린공감TV에서 이걸 일부 이제 받아서 아 이거 보도합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내가 지금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더 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실제로 12월 달에 이제 이걸 MBC에다 건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식 취재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